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직 30대 초반인 제가 벌써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날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만큼 사람 인생은 짧든 안 짧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겨우 30대밖에 안 되는 저에게 원망, 분노, 감동 등 수많은 감정을 겪게 되었던 사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종합 세트 같은 사연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책이라도 적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싶었는데 그럴 능력이 되진 않아서 이렇게 애정하는 채널에 입을 빌려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못난 제 글솜씨지만 재미있게 전달해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첫 기억이 나는 상황을 물어보신다면 부모님께서 다투시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다툼을 벌이셨습니다. 정말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다툼이 많다 보니 밥을 먹을 때, TV를 보고 있을 때 등등 집에 부모님 두 분이 계실 테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모님들은 다투지 않을 사소할 것들도 서로 문제를 삼아 다투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서로 성격이 애초에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부모님께서 다투시는 이유도 모르다 보니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부모님들의 경우 자식들에게도 무신경한 사람이 많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만큼은 두 분 다 관심이 많으셨어요. 다투지만 않으면 항상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시려고 했고 같이 집 앞 공원이라도 나가 세상을 구경시켜 주시려고 했죠. 저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면 다투지 않는 두 분을 보면서 부모님의 다툼을 줄이려면 제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저라는 존재가 아주 잠시라도 없으면 다시 다툼을 벌이셨고 그 다툼들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러다 제 어린 시절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6교시까지 중학교 수업을 다 듣고 친구들과 번화가로 가서 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학교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무슨 일인가 했죠. 엄마, 무슨 일로 왔어? 우리 오늘 이사했어. 그래서 네가 집 못 찾아올까 싶어서 내가 너 데리러 왔지. 얼른 차에 타. 오늘은 친구들과 여기에서 헤어지고 우선 집으로 가자. 너희 정연이 친구들이지? 오늘 정연이가 아줌마랑 바로 집에 가봐야 해서 너희들 먼저 가렴. 갑작스러운 이사라는 말에 우선 엄마의 차에 타게 되었고 곧바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이사 가는 날 딸한테도 말을 안 해줘. 내가 학교라도 빨리 끝났으면 어쩔 뻔했어. 아빠는 우리 이사 간 거 알고 있는 거야? 출장에서 곧 돌아온다고 했잖아. 정연아,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이제 우리 곁에 아빠는 없어. 네 아빠 여자랑 눈 맞아서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더는 아빠 찾을 생각하지 마. 뭐?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빠 회사 일로 출장 갔다며. 너한테 미리 말을 못해줘서 미안해. 근데 나도 마지막까지 네 아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랬고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이렇게 처자식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어쩌겠어. 집이라도 빨리 이사해서 네 아빠와 있는 추억을 하루라도 빨리 잊어야지. 너도 아빠랑 관련된 것들은 다 버려. 그래야 아빠 있고 우리 둘이 의지해서 잘 살지. 아빠는 하루아침에 저희 모녀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말이죠. 그 충격에 어린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저보다 엄마가 더 문제였어요. 아빠에게 버림을 받은 탓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엄마는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집에 있는 시간도 가사일을 내팽개치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 엄마가 짜증나고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버림을 받아서 엄마가 정신이 잠시 나가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대신하며 학생이라는 제 본분에 맞게 공부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능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죠. 3지망까지 전부 원하는 대학에 붙긴 했지만 가장 원하던 대학은 저희 형편에 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부족한 형편 생활 속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는 엄마에게 실망을 하신 외할아버지께서 1, 2년 전부터 지원을 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홀로 벌이를 하시는 엄마에게 제 4년 동안의 학비라는 부담감을 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아빠와 떨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신 외할아버지께 부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입학 신청일은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외할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야 하나 생각하던 차에 어떻게 제가 다니는 학교를 알았는지 아빠가 저를 찾아 학교 앞으로 왔어요. 처음 아빠를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되었고 아빠와 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자 친구들은 자리를 피해 주었죠. 엄마가 연락을 했는지 아빠는 제가 등록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등록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아빠의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빠를 봤을 때부터 저와 엄마의 인생을 망쳐버린 아빠에 대한 원망만 있었을 뿐이었죠. 이렇게 찾아와서 돈으로 해결해준다고 하면 내가 고맙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잘못을 구하고 아빠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나도 엄마도 우리 모녀 둘 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엄마는 아빠가 도망간 이후로 아직까지도 제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딸의 심정이 어떤지 알고 있냐고요. 정윤아, 그게 아니야.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차분하게 내 말 좀 듣고 나서 판단하렴. 조용한 곳에 아빠 얘기 들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던 일로 변하기라도 하냐고요. 내 가슴에 있는 상처 아무런 일 없었다는 것처럼 싹 낫기라도 하냐고요. 아빠 도움받을 바에는 학교 등록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직도 저를 당신의 딸로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 순간부터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아빠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나서 저는 엄마와 제가 일을 하며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국립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지망을 하던 사립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쉬웠지만 각자 자신의 분수대로 사는 거라 생각하며 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대학을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입학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회인이 되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저에게도 심각한 결함이 하나 있었죠. 어린 시절 겪게 되었던 일들 때문인지 주변에서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저 스스로 위축이 되었어요.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할 때도 회사 면접에 있어 면접관분께서 다른 응시 인원들과 마찬가지로 집안 환경에 대해 여쭤볼 때도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저의 가정 환경 콤플렉스는 이제는 보통의 평범한 사회인이 되어서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맺는 평범한 관계도 혹시 집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힘들어하며 피하게 되었죠. 그런 저에게도 같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인 용훈 씨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부서였던 용훈 씨는 회사 내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탓에 저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죠. 외모도 잘생긴 편이었고 회사 일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 모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남편과 우연히 같이 하게 된 술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연락처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 인사인 직장 동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이성적인 끌림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받고 나서도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먼저 연락을 주었던 건 남편이었죠. 같은 부서도 아니다 보니 따로 연락할 거리도 없었는데 남편은 지난 술자리에서 제가 말한 정보를 알려달라며 먼저 연락을 했고 정보를 저에게 받게 되어서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며 밥 먹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표하는 남편이 싫진 않았고 그래서 굳이 자리를 빼지 않고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사석에서 단둘이 만나게 된 남편은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분명 저에 대한 관심은 표를 내는데 또 그런 모습에 비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었죠. 뭐랄까, 사람이 좀 무겁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묘한 매력이 있는 남편과 즐거운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남편과 종종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당시 남편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겉모습과 다르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정도 많았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반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남편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바로 저와 정반대의 가정 환경이었죠. 남편은 무심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무척이나 가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듯 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 친척들도 모여 다같이 축하를 해준다고 했고 휴가나 명절 연휴에는 다같이 여행도 자주 다닌다고 했어요. 시간이 맞으면 비슷한 연령들의 친척들과 보는 일은 평범한 일과였죠. 용훈 씨에게 듣는 그런 가정의 따뜻한 모습이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바라고 있는 가정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용훈 씨와 연애가 길어질수록 저도 제 옆에 많은 가족들이 있는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것 같아요. 묘한 매력에 이끌려 하게 된 연애는 어느새 제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혼이라는 목표를 가진 수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질 것 없는 용훈 씨와의 연애도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용훈 씨와 제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용훈 씨의 성격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용훈 씨는 유독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물론 연인 관계라고 해도 너무 집요하거나 사적인 것들까지 간섭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내 연인이 저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다들 물어보잖아요. 저도 딱 그 정도까지였습니다. 나 다음 주 주말에 친구 결혼식 있어서 용훈 씨랑 데이트 못할 것 같아. 친구가 울산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아침에 내려갔다가 오후 늦게 되어서야 올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안 그래도 나도 약속이 있어서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그날 역까지 데려다 주진 못하겠다. 괜찮지? 괜찮아. 친구 차 타고 가기로 했거든. 근데 용훈 씨는 토요일에 누구 보는데? 그냥 친구. 어떤 친구? 내가 봤던 사람이야? 아니야. 너가 못 본 친구야. 아, 그리고 내가 누구 친구라고 말하면 너가 알아? 아니, 나는 그냥 누구랑 만나서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가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다음에는 없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말해야겠다. 나 부모님이시든 내 여자친구든 내 사생활에 간섭하는 거 정말 싫어해. 특히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꼬치꼬치 범인 취조하듯이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내가 무슨 의심을 했다고. 남자친구가 누구 만나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고 알아야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용훈 씨가 매번 친구들이 시시한 이야기나 하고 귀찮다고 하면서 매주 한 번씩은 친구 만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만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궁금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딴짓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의심한다는 소리지? 내가 지금 당장 만난다는 친구랑 통화 연결시켜줄까? 그러면 믿겠어? 내가 봤을 때 정연이 너 과거에 겪었던 일과 가정 환경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나는 너랑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가 친구 만난다고 하면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설령 남자인 친구와 만난다고 해도 이상한 의심 따위 하질 않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뢰와 믿음이 당연한 걸로 알고 배우며 자라왔으니까. 그런데 너는 그럴 수 있겠어? 지금 친구 만나고 오겠다는 걸로도 나를 의심하려고 하잖아. 너가 계속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만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믿음과 신뢰, 용훈 씨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불우한 환경 때문에 말이죠.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느껴졌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는 제 콤플렉스 때문에 더더욱 용훈 씨의 말을 믿었던 거겠죠. 그래서 모두 제 잘못이라 생각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제가 참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용훈 씨의 사생활이라고 느껴지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이전과 같이 용훈 씨가 제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불안감이 들 때도 억지로 견디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양쪽 집안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차서 하는 결혼이다 보니 시부모님 측에서도 이혼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에 대해 개의치 않으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도 소동이 하나 있긴 했었죠. 제 결혼식이 결정되고 한창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제 결혼 소식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셨는지 아빠가 이번에도 저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시간이 그만큼이나 지났고 곧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될 상황에서도 저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다 풀리지 않았었나 봅니다. 저를 보러 집 앞까지 찾아오셨다는 아빠와의 만남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렇게 찜찜함을 남기고 용훈 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예비 부부 사이에 이번에도 남편은 개인적인 일이라며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걸 보고 간섭이라 매도를 하더군요. 곧 결혼식을 앞둔 사이에 왜 이러나 싶었지만 전에 남편이 말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 혼자 화를 사귀며 소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런 때에 아빠는 한 번 더 저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과 결혼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저는 그 스트레스들을 아빠에게 풀듯이 모진말을 하게 되었어요. 왜 또 연락하셨는데요? 제가 아빠 안 보겠다고 10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전했잖아요. 왜 도대체 저를 가만히 두지 못하셔서 난리예요? 정연아, 그게 아니야.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지금 외에는 우리 부녀가 오해를 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만나자고 한 거다. 그리고 하나 있는 딸 결혼하는데 아빠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니?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랑 만나자. 꼭 오늘이 아니어도 돼. 너가 마음이 좀 진정되고 편안한 날 말해주면 내가 네 시간에 맞춰서 가마. 이제 와서요? 이렇게 저 위하는 척 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우리 곁을 떠나지 말았어야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고 밝게 지내도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줄 아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아빠가 그런 짓들만 안 했어도, 아니, 엄마와 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떠난다고 말만 해줬더라도 이렇게 속이 썩어 있진 않을 거예요. 아빠가 떠난 날 우리 사이는 끝난 거예요. 제발 하나 있는 딸 그렇게도 아끼신다면 더는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결혼하는 사람과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괜히 아빠 때문에 겨우 균형 잡고 있는 제 행복한 삶 망치기 싫다고요. 제발 하나 있는 딸 아빠 만나서 부정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더는 제 삶에서 나가주세요. 정연아. 더 모질게 이야기해야만 아빠가 제 곁에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날 오랫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아빠에게 지금까지 쌓여있던 원망과 스트레스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 통화 후 아빠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아직 신혼이긴 했지만 남편의 개인주의적 성격 때문에 우린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뜨겁진 못했고, 마치 10몇 년은 같이 살았던 부부처럼 우리 사이는 미지근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애정을 갈구할 때마다 남편은 항상 사랑한다 말은 해주었지만 언제나 제게 무신경한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서도 가정과 아내인 저보다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애정결핍과 불우한 환경으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듣기 싫어 참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차례 말을 꺼내기도 했죠.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부터 쉬는 날인데 주말에 어디 짧게라도 여행 다녀올까? 다음 주? 안 돼. 나 친구들이랑 토요일에 약속 있어. 그 친구들 이번 주에도 보는 거 아니야? 엄청 중요한 약속도 아닌 것 같은데 미리 못 가겠다고 말하고 나랑 여행 갈 수 있잖아. 이미 선약으로 잡아놓은 걸 어떻게 취소를 해? 그러면 당신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내가 갑자기 생기는 스케줄 싫어하는 거 알잖아. 여행 가려면 숙소 예약이며 동선이며 기억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어떡해? 온 2주나 남은 시점에 여행 가자는 말도 못해? 우리가 아직까지 연인 관계야? 부부가 시간 맞으면 즉흥적으로 여행 정도는 갈 수 있잖아. 그리고 당신 매번 회사 일이다 선약이다 해서 나랑 같이 시간 보내주기라도 해?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는데? 잠자고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 필요해서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회사 일이 먼저가 아니면 우리 굶어줄게. 당신 혼자 우리 대출, 생활비, 저축까지 다 책임질 수 있겠어? 아무리 어린 시절에 어리광 부릴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이런다고 해도 우리 앞날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알았어. 제발 그 얘기 좀 가지고 와서 갖다 붙이지 마. 다음 주 당신 원래 계획대로 친구들 만나. 나도 알아서 쉴 테니까. 원래 남편은 가족들끼리 잘 지내던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보고 배운 바가 있어 결혼을 하면 연애 때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는 게 없었죠. 오히려 한 집에 살면서 남처럼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연애 시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가장 행복해해야 하는 신혼 시절이었지만 벌써부터 이혼이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에 매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부정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이 옆에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아빠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일이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독하고 모질겠던 말이 생각나 울음이 터지고 말았죠.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될 줄 알았더라면 좋은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아빠의 가슴에 상처가 될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 가슴을 누르고 있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저는 다른 사람들 몰래 아빠가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남은 유가족들 앞에 나설 순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빈소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복도에서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저홀로 슬퍼하고 있었죠. 한참 동안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저 혹시 김정현 씨 맞으시죠? 네? 네. 나
정현 씨 친부의 현재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은 처음 보게 되었네요. 좋은 일로 서로 먼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이는 혼자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먼저 이 좋은 세상 떠난 건지. 여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딸 얼굴도 못 보고 가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끔찍이도 생각하던 딸인데. 인사도 올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께 하고 싶은 말도 충분히 해요. 아빠와 재혼을 하셨던 아주머니의 배려로 저는 아빠의 빈소로 들어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 서게 되니 좀 전보다 감정은 더 주체를 할 수 없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아빠께 지금까지 모두 다 잘못을 했다며 용서를 구하게 되었죠. 울음을 터뜨리며 한참 동안 있던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다급히 부르셨어요. 정현 씨! 정현 씨!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라 이거 남편 유품들 정리하다가 보게 된 건데 정현 씨 이름이 써있는 상자가 있더라고요. 나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남편이 정현 씨와 있는 추억들을 모아둔 상자 같아요. 장례식장에는 정현 씨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건네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것들 말고도 혹시 다른 물건들 필요한 게 있으면 부탁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차마 상자를 그곳에서 열어볼 수 없었어요. 겨우 진정된 마음이었는데 아빠가 저에게 남긴 상자 안 물건들을 보게 되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요동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겨우 누르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도 없는 집안 방 한켠에서 아빠가 저에게 남긴 상자를 열어보게 되었죠. 그곳에는 어린 시절 제가 아빠와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제 옷가지들과 아빠에게 쓴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써온 듯한 일기장도 발견하게 되었죠.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의 일들이 적혀져 있던 일기는 엄마를 만나고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두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께서 왜 이혼을 하시게 된 건지도 적혀져 있었죠. 그 단락을 읽게 되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일기장을 가슴에 묻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를 처자식을 버린 무정한 가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제 오해였습니다. 엄마가 꾸며낸 거짓들이었죠. 가정을 흔들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던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오히려 제 기억과 달리 아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이었죠. 결혼하신 부모님께서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걸 결혼 초기에 알게 되었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저도 태어나고 결혼 생활도 유지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 기억이 시작되었을 무렵부터 두 분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신 듯합니다. 처음 사소한 것으로 생겼던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며 서로의 모든 것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고 제 기억처럼 두 분께서는 매일같이 다툼을 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아빠는 저를 위해서라도 엄마와 화해를 하고 싶으셨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의 손길마저 거부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가 외도를 하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날부터 아빠는 엄마에게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외도를 그만두라 한 듯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되려 이렇게 알게 된 거 더 이상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어린 제가 걱정이 되셨던 아빠는 이혼을 거부하셨고 그날 이후로 이혼을 하자는 엄마와
반대를 하는 아빠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그 기간에도 엄마는 외도를 하던 남자와 꾸준히 만남을 가지셨고 아빠에게 지울 수 없는 모멸감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빠는 이혼을 선택하시게 되었고 저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으셨지만 넉넉한 외가 형편에 비해 집안도 자신도 가진 것 없던 아빠는 저를 빼앗겼던 겁니다. 아빠께서는 저와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외가의 도움을 받아 아빠 몰래 이사를 갔고 그로 인해서 제가 아빠를 오해하게 되었던 거죠. 저를 보고 싶어 하시던 아빠는 쉬는 날을 이용해 저를 찾아 나섰고 그러다 수능을 마치고 등록금을 걱정하게 된 저를 찾아오시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아빠의 기대와 달리 저는 아빠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고 아빠는 신경질적인 저의 모습과 어찌되었든 간에 자신이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가 가진 오해를 풀지 않고 뒤돌아 서시게 된 거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빠에 대한 원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빠와 마주칠 때마다 원망을 토해내고는 했죠. 제 반응 때문에 번번이 해명을 할 기회를 놓쳤던 아빠는 그날 겪었던 자신의 마음을 일기장에 모두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을 해야 했는데 제 감정만 표현한다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모두 놓쳐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빠와 제가 오해를 풀지 못한 이유는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방해였죠. 아빠는 저를 찾게 된 후에 계속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일과 기념일을 잊지 않고 선물과 편지를 보냈던 거죠. 하지만 엄마가 그런 것들을 중간에 모두 가로챈 듯 했습니다. 아빠 또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피해자로 알고 있던 엄마가 그토록 독하게 우리 부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살아온 삶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울렁거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킨 저는 눈물을 훔쳐가며 다시 일기장을 읽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일들처럼 과거 형태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확인하고 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곳에는 우연히 남편을 만나게 된 일부터 옆에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었던 장소와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처음 일기장에 남편에 대한 글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아빠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묘사된 모습들이 남편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곳에 묘사되어 있는 남편은 상간녀에게 무척이나 다정했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겨 아빠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해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 일기장에 나와 있는 남자가 제 남편임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저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해 많이 알아보셨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까지 결론을 내셨습니다. 아빠가 알아내신 게 맞다면 남편은 저와 만남을 시작하자마자 그 여자와도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동안에도 쭉 여자를 만나며 외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자세히 적어놓으신 두 사람의 미래를 하던 날짜와 시간, 장소들을 보니 남편이 매번 회사 일과 친구 일로 저의 곁을 떠나 있을 때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빠는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시는 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딸이 거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큰 상처가 있는 저에게 남편의 외도는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올까봐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제 걱정으로 고뇌하는 글만 일기장 몇 페이지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 글을 모두 읽으며 아빠가 얼마나 저를 위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아픔을 알고 있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라고 가지고 있는 건
돌아가신 아빠가 적으신 일기장밖에 없었죠. 과연 이 일기장이 이혼을 하는 데 있어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했죠. 이제부터 직접 남편을 쫓아다니며 외도의 흔적을 찾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일기장에 적혀있는 몇 가지 메모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내 문서, 일상, 여가, 사진, 풍경. 이 단어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죠. 분명 남편의 외도가 적혀져 있는 일기장 단락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 모든 단어들이 컴퓨터 안에 폴더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바로 아빠의 컴퓨터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상을 치르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당장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주머니께서도 아빠를 잃어 힘들어하시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아빠의 장례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고 장지에 따라가 모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흔쾌히 아빠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제 예상과 같이 아빠가 적어놓은 폴더 안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한 의심스러운 행동들과 아빠께서 일기장에 써놓으신 내용들을 먼저 알고 있던 이유로 사진을 확인하고도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어 마음이 놓였죠. 곧바로 저는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왔다며 제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야근을 하고 원칙주의자인 척 깰 수 없는 선약을 하며 만나온 사람이 이 여자야? 겨우 이 여자 만나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니? 당신 뭐야? 어떻게 당신이 이런 사진들 가지고 있어? 설마 당신 다 알면서 계속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내가 미쳤어? 이렇게 추잡한 짓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당신이랑 갈라섰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잘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나 봐. 하기야 나도 당신과 쓸모없는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아. 당신처럼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랑 무슨 말이 통하겠어. 여기는 이혼 조건이야. 여기에서 하나도 뺄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 나도 이혼 소송으로 당신네 집안 여기저기를 모두 들쑤셔 놓을 테니까. 뭐? 너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이봐, 말길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벌레 새끼 맞네. 내가 벌레 같은 당신에게 겁먹으라고 했어? 이 요구 조건 그대로 해야 합의 이혼 해준다고 했지. 저기 대충 짐 싸놨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죄인이니까 당신이 나가야지. 제가 한 말처럼 남편에게 심한 감정 소비를 해봤자 제 목만 아프고 혈압만 높아질 뿐이었어요. 물론 생각보다 더 뻔뻔한 남편의 모습에 욱하기도 했지만 제 목적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남편에게 입히고 이 쓰레기 같은 남자와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제 위압적인 모습에 당황하여 꼬리를 내리긴 했지만 이내 재정비를 마치고 나서 제 이혼 요구 조건이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못 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저에게는 그 정도 남편의 반응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도 뻔뻔하게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려고 할까요? 하지만 저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집안을 압박하기로 한 거죠. 남편에게서 제 이혼 조건을 해둘 수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시아버지 되는 분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죠. 거기다 저와 이혼 조건에 대해서 실랑이를 벌이던 남편이 자신 스스로 외도를 인정한 부분과 뻔뻔하게 억지를 부리며 저에게 악담을 쏟아부은 내용들까지 추가로 녹음된 증거들도 들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잘못하다 노출되기라도 하면 아버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 있는 일이었기에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시더군요. 한참 동안 제게 미안함을 표시하시던 아버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얼굴에 철판을 깐 것 마냥 뻔뻔하게 굴던 남편이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어 제 이혼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쉽게 합의 이혼하기 싫어졌어요. 조금이라도 남편이라는 놈을 더 괴롭히고 싶더군요. 저는 제 요구 조건을 조금씩 수정해가며 남편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을 놀리는 듯한 조건을 들으면서 아버님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볼만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요구했던 조건보다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을 돌아섰습니다. 남편과 이혼 이후 절대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겠다고 아빠의 일기장 마지막 단락을 보고 다짐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빤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행복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 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볍게 하는 말이지만 아빠가 저에게 쓰신 마지막 문장은 유독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아마 제 인생이 항상 과거를 놓지 못하고 힘들게 애를 쓰며 살아왔기에 더 크게 전달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빠 말씀처럼 저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든 행복할 미래만 바라보기로 했죠. 덕분에 저는 매일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에는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고 엄마도 용서하기로 했죠. 사는 게 바빠 아빠에게 자주 찾아가 뵙진 못하지만 생신과 어버이날, 기일만큼은 꼭 찾아가 뵈어 과거 제 잘못을 사죄드리며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계시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 말씀처럼 행복하게 살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아빠와 다시 꼭 만나기를 바라고 있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오늘과 같이 안 좋은 이야기들보다 밝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아들 하나를 둔 60대의 중년 여성입니다. 같이 모임을 하는 친구 하나가 이 채널을 소개시켜줘서 저도 요즘 무척이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라디오에 사연도 종종 보내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라디오는 예전 같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런 채널을 알게 되어 괜히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가끔은 듣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듣고 있을 때면 저도 왠지 용기가 나는 듯 하네요.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연자분들처럼 저도 떠나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자의 삶, 엄마의 인생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것이 있겠나요? 저도 젊을 때는 내 잘난 맛에 살았지만 자식을 가진 후로는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부모의 삶인 듯 싶어요. 저 역시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태 노력해왔고 그런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 장가를 보내고 이제서야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네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 앞에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그럼 혹시 저처럼 큰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저 혼자 키워냈습니다. 30여 년 전 이혼이 터부시되었던 그 시절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부모 노릇을 해야 했죠. 이혼녀 딱지를 달고 혼자 아들을 키울 것이 두려웠던 제가 이혼 결정을 하기까지 절대로 쉽진 않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고 망나니 같던 남편을 버티고 살았더라면 제가 제 아들을 이만큼 잘 키울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제 결혼 생활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전 남편은 절대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속았다고 해야 할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저를 어찌나 공주처럼 떠받들고 잘했었는지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빨리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사람이 호떡 뒤집듯 확 바뀌더라고요. 화 한 번 내지 않아 호구인가 싶을 정도로 착해 보였던 사람이 다혈질이라 매일 밥상을 뒤집어 엎고 어린 자식을 눕혀놓고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짜증과 신경질을 내더니 언젠가부터는 욕을 내뱉었고 그 후로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점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곤 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늘 점잖은 척 좋은 사람 행세를 하고 다녔으니 저는 주변에 제 사정을 알리지도 못하고 무척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라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당장 걱정할 일은 제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 어린 아들이었으니까요. 제게는 가진 것을 모두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아이였기 때문에 제 인생이 힘들어지더라도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때문에 저는 혼자서 몇 년 동안이나 남편의 횡포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버티고 살면 다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남편을 어르고 달래면 모두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질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울며 사정해보고 달래도 봤지만 남편은 결국 그 불같은 성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나한테만 그랬더라면 버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언젠가부터 아들한테까지 화를 내고 다그치는 겁니다. 아직 어린애 앞에서 혼낼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매질을 하려는 남편을 보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쳤고 제 얘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과 당장 이혼을 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죠. 그런 친정 부모님이 아니셨더라면 아마 저는 끝까지 이혼 결정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곧장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정집이 여유가 있는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혼자서도 아들을 잘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당장 아이 데리고 나와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이혼을 못하는 이유도 클 텐데 저는 친정 도움으로 돈 걱정이 없었으니 남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다고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게 정말로 큰일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이혼했다고 찾아오는 딸을 소박맞춰 쫓아내는 집도 있었다고 했으니 오히려 당장 이혼하라 말씀해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유별난 분들이셨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저도 제 아들에게 당당하고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위해 꿋꿋이 열심히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내가 아버지 노릇까지는 해줄 수 없어도 엄마로서 부족한 건 없게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간 저는
아들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제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뜩이나 혼자 키우는 아이 걱정이 많았던 저였는데 그런 상황에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 모든 것이 제 탓인 듯 싶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이를 힘들게 했던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해도 다 엄마인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술은 어렵고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당장 수술이 성공적이더라도 성장하는 동안 무슨 문제가 생길지 어떻게 될지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고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수술을 하고도 계속 추적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도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고요. 수술을 하면 당장 목숨을 구할 수는 있지만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존 확률이 얼마나 높을지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심장 수술이라는 게 워낙 까다롭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커서 제가 쉽게 권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 제 아이라면 당장 수술을 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술을 하고도 생존 확률이 높지는 않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서 당장 몇 년이라도 살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더 이상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오랜 시간과 큰 돈을 들여 몇 번의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아 환자의 심장을 여는 큰 수술이다 보니 수술 전에 준비할 것도 많았고 입원 기간도 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어린 아들이 큰 주사바늘을 꼽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게 무척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재활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후로도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며 계속 추적 관찰을 받아야 했고 몸을 쓸 때마다 늘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덕에 심장이 다시 뛰고는 있었지만 아들은 그 후로 절대 보통 아이들처럼 지낼 수 없었어요. 운동을 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었고 뭘 하더라도 늘 제약이 따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처음 몇 년 동안은 혹시 모를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 저는 마음을 편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모를 아들의 소식에 늘 곤두서 있어야 했고 소풍 한번 보내는 것도 늘 걱정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걱정이 줄어들긴 했지만 한창 뛰어놀 나이에 심장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떨어져서 혼자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더라도 저는 자기도 운동하고 싶다, 축구하고 싶다며 바라는 아이에게 늘 호되게 다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미움받는 엄마가 되더라도 아들을 지켜야 했고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제 아들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착한 아들은 철이 들며 제 말을 참 잘 따라줬어요. 살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았을 텐데 제가 아들을 위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아주며 불평 한번 하지 않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참고 견디며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해 공부에 더 집중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걱정 한번 끼치지 않고 잘 자라주는 아이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저는 늘 아들의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무리가 되면 하지 말라 말했었는데 제가 따로 시키지 않아도 혼자 그만큼 해낸 아들이 무척이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덕분에 아들은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자기가 바라던 대로 명문대학교에 입학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로는 아들도 자기 몸관리를 알아서 잘했고 수술 예후도 좋아서 저도 여러모로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 생활도 무사히 잘 해내주었고 남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외국계 대기업에 입사를 하여 취직 역시 한 번에 해냈습니다. 이혼을 하고 혼자 아픈 아들을 키우면서 늘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는데 아이가 그만큼 잘 자라준 것을 보며 저는 아들을 대견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는 목숨을 걱정했기에 버텨만 준다면 더 바라지 않겠다 생각했지만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 저는 취직까지 잘해낸 아들을 보고 어느새 또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의 결혼 문제였죠. 동진이가 어렸을 적부터 외부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서 그런지 유난히 숙기도 없고 특히나 이성 문제에 대해 어려워하는 듯 했었어요. 누굴 만나면서도 저에게 숨겼던 건진 모르겠지만 여태 한 번도 제게 이성 친구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사랑만 주면 고마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저는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바랐고 그런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꼭 보고 싶었어요. 제 바람과 달리 20대 후반 나이가 되도록 여자 한 번 소개시키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제게 깜짝 놀랄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작에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마 어머니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동진이 너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결혼 얘기할 정도면 오래 만난 사이니? 엄마한테 진작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하고 있었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이제 반년 정도 되어가는데 저희도 결혼 얘기를 나누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 어머니한테도 일찍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동진이 네가 그렇게 말할 아가씨면 어떨지 엄마도 너무 궁금하구나. 엄마는 언제든 시간 괜찮으니까 너희 편한 시간 맞춰서 약속을 잡으렴. 궁금하니까 최대한 빠를수록 좋고. 정말 진지한 관계인지 제게 서둘러 소개하려는 아들을 보니 저는 기대와 동시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팠던 아들 때문에 며느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젠 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을 챙겨야 할 텐데 이래저래 걱정일 수밖에 없었죠.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의 직업이나 집안 형편이나 그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더라도 저는 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깐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걱정을 하며 예비 며느리를 만났고 다행히 참한 인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동진 씨랑 만나고 있는 박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동진이한테 듣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예쁘네. 너무 미인이라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미인이세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생각보다 더 예쁜 외모에 단아해 보이는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지만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따질 건 따져야 했고 저는 부담을 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동진이가 심장이 아픈 건 알고 있지? 사실 병원에서는 우리 동진이가 얼마 못 살지도 모른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동진이 걱정을 안 해본 적이 없었어. 그동안은 내가 옆에서 챙기고 걱정했지만 둘이 결혼하면 이제 예빈이 네가 내 대신 동진이를 챙겨야겠지. 식단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거고 동진이가 일하면서도 무리 가지 않게 옆에서 챙겨주는 게 필요할 거야. 남의 귀한 따님에게 내 아들 떠맡기는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렵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오가 되어 있을까? 어머님이 뭘 걱정하실지는 저도 알아요. 동진 씨가 크게 아팠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도 있고 제가 동진 씨를 사랑하는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어머니,
예빈이 간호사예요.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 전부터 이거저거 따져 묻는 예비 시모가 불편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잘해주는 것을 보고 저는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예비 며느리의 직업이 다름 아닌 간호사라는 것이 무엇보다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 제 앞에서 살갑게 굴면서도 예의 바르게 말도 잘하고 밥 먹고 차 마시는 내내 시종일관 우리 동진이를 열심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만족스러운 첫 만남을 가지고 저는 벌써부터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데 싹싹한 며느리는 저와 인사를 나눈 다음 날부터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저와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실수라도 한 건 없을까요? 실수라니. 말도 잘해놓고 그런 걱정을 했어? 오히려 내가 너무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전화도 불편할 텐데 먼저 연락을 주고 너무 고맙구나, 예빈아. 아니에요. 안부 인사는 당연히 드려야죠.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릴게요. 저 어머니랑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요. 아유, 마음씨도 참 예쁘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기쁘구나. 그래, 예빈이 너도 시어머니라고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친정엄마처럼 그렇게 편하게 대하렴.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 어려워하다 보니 저는 괜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선뜻 연락해준 게 참 고마웠습니다. 말은 또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먼저 제 안부를 묻는 며느리를 보며 그런 며느리감이 어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며느리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아들에게 지극정성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간호사 일을 하면 힘들고 바쁠 텐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아들이 피곤할까 먼저 챙기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예빈이 왔니? 근데 동진이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 어쩌니? 요즘 일이 많다고 계속 야근이구나.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오후 출근이라 바로 가봐야 해요. 그래? 그럼 바쁜데 왜 여기까지 왔어? 손에 그건 또 뭐고? 아, 이거 한약이에요. 어머니 거랑 동진 씨 거요. 안 그래도 요즘 동진 씨 야근도 많고 몸이 피곤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시간이 되면 저희 병원 와서 주사라도 맞고 가라고 싶은데 그것도 괜히 부담될까 싶어서 대신 매일 챙겨 먹으라고 한약을 지어왔어요. 어머니 것도 따로 했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내 것까지 할 생각을 했어? 어머니도 몸보신하면 좋으시잖아요. 어머니 항상 동진 씨 걱정만 하시는데 이제는 어머니 건강도 챙기셔야죠. 원래 나이 드시게 되면 기력이 약해지니까 잘 챙기셔야 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과 동진 씨를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만 그래도 고마울 텐데 그렇게 돈과 정성을 들여 우리를 챙기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깊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나 아들을 걱정하고 챙기는 것을 보며 제가 바라던 며느리감이 그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아들은 예빈이에게 감쪽같이 속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었다면 지금쯤은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또한 저에게 살갑게만 구는 예빈이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죠. 요즘 사람들은 혼수로 어떤 물건을 준비하는지 나이든 사람으로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빈이가 쉬는 날을 맞아 저와 같이 혼수 준비할 것들을 둘러보자 먼저 말을 해줘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백화점과 로드샵들을 돌아다니다 잠시 카페에서 쉬기로 했죠. 커피를 마시며 오늘 둘러보았던 물건들을 예빈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잊고 있던 약속이 기억났어요. 다름 아니라 그날이 바로 동창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거든요. 평소라면 간단히 집에 들러 화장하고 옷만 갈아입으면 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들 결혼식도 동창 친구들에게 알려야 해서 신경을 쓰고 가야 했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예빈아,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는 걸 깜빡했네.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집으로 가서 옷도 갈아입어야 해서 곧바로 가봐야겠다. 미안하다. 끝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그럼 저도 미용실 따라갔다가 어머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오늘 봐야 하는 건 다 봐서요. 미용실 주소가 어떻게 돼요? 아니, 너가 미용실 따라와서 할 게 뭐가 있다고. 나 혼자 택시 타고 가도 되니까 너 일 봐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 가시는 미용실 자주 다니신다는 곳 아니에요? 저도 가서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부터 거기서 머리하면 좋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시간 날 때 어머님과 같은 미용실 다니면 종종 데이트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야 그러면 나야 좋은데 오늘은 너에게 미안해서.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서 더는 카페에서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순 없었고 저를 따라오겠다는 예빈이와 함께 미용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을 가는 길에 예약을 하게 된 거라 스케줄이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딱 알맞은 시간에 예약을 넣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15년 넘게 다니던 미용실이다 보니 단골 혜택을 쏠쏠히 볼 수 있었죠. 미용실에 도착하여 편의를 봐준 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파마를 하게 되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예빈이에게 미안하여 간단하게 트리트먼트라도 받으라고 했는데 가격 때문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바쁜 아이가 저 때문에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쉬는 날에는 푹 쉬어야 했는데 말이죠.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니 불편하게 앉아있지 말고 주변에서 시간이라도 보내고 오라며 돈을 억지로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주면 내역 때문에 못 쓸 것 같아 일부러 현금으로 줬죠. 그렇게까지 제가 하니 예빈이도 못 이기는 척하고 미용실 밖으로 잠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있게 되었죠. 그런데 중간중간 파마 상태를 확인해주던 미용실 스태프 중 한 명이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혹시 방금 나가신 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빈이요? 제 예비 며느리인데 딸인 줄 알았죠. 결혼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애가 너무 싹싹해요. 예빈 씨요? 저 혹시 박예빈 씨 맞나요? 저분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우리 며느리 이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쪽이 우리 며느리 직업이 뭔지 알려고 하고요? 아,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분과 생긴 것도 비슷하시고 이름도 같아서요. 우리 며느리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 간호사요? 네. 그래서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 맞아요? 그게 아니긴 한데 저 정말 죄송한데 며느리 될 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게 맞나요? 혹시 잘 모르신다면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 당장 파혼시키세요.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남의 집 일에 가타부타 파혼을 시키라는 말을 하는 아가씨에게 저도 화가 나서 곧장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아니 아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가씨가 누구길래 우리 며느리 보고 무서운 여자라고 말을 해요? 아가씨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모님께서 무슨 문제라도 겪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걱정이 되건 안 되건 입 밖으로 말을 할 거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죠. 우리 며느리 직업도 잘 모른다면서요. 이 세상에 박예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우리 며느리 하나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를 높이자 미용실 안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저와 직원에게 쏠리게 되었고 그 소리를 듣고 원장 선생님께서 급히 뛰어오시게 되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직원에게 제가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따지게 되었고 원장 선생님은
그런 저를 말리며 죄송하다 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용실로 들어온 예빈이가 핏대서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저를 보고는 곧장 뛰어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저 직원이 너보고... 아니다. 저기 원장 선생님, 언제부터 미용실 직원들이 고객들 개인 사정까지 관여했나요? 제가 이번에는 바쁘기도 바쁘고 며느리들 아이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더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직원에게 사과를 받고 상황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마를 받고 예빈이 차를 얻어 타서 집까지 가는 동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찜찜한 기분은 동창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어지는 찜찜함으로 인해서 내일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비 며느리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했죠. 다음 날이 밝자마자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당 직원에게 사과도 하고 이야기도 마저 듣고 싶다고 전하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미용실에 도착을 했더니 한 직원이 나와 직원들이 쉬는 휴게실 방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저에게 며느리에 대한 경고를 했던 직원과 원장님이 있었죠. 어제 일은 내가 미안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나 싶은데 그때는 나도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우리 며느리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느껴져서 우선 내가 아가씨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사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제가 좀 더 기분이 안 상하시게 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사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정일에 제 3자가 끼어들어 이상한 말을 하니 충분히 어제와 같은 반응을 하실 만도 하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인데 그렇게 말해주면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내가 찾아온 건 어제 일에 사과를 하러 온 이유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말을 하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요. 어제 아가씨가 해준 말을 듣고 나서 계속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네요. 나한테 아가씨가 내 며느리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사모님,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았어요. 제 샵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직원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신다는 전화 듣고 확인을 해봤는데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런 말씀 드리면 사모님께서 좀 더 이 직원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참고할게요. 그럼 아가씨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줄래요? 네, 사모님. 사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수습으로 일하던 곳이 있었어요. 논현동에 있는 곳인데 공장처럼 엄청나게 바쁜 곳이거든요. 특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일 출근 전에 머리를 만지러 오시는 곳이라 정말 바쁜 곳이죠. 그렇게 사람이 밀려드는 곳에서도 제가 지금 사모님의 예비 며느리라고 하는 분은 똑똑히 기억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미용실 직원들 모두 기억할 정도로 인상이 남는 분이었거든요. 네? 우리 예빈이가 유흥업에서 일을 했다고요? 아니, 그 미용실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유흥업에 종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 미용실과 따로 계약 맺은 업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미용실에 오셔서 예명만 말하면 따로 계산 없이 머리 해드리고 계산을 한 달에 한 번씩 업소에 청구하는 식이에요. 며느리분도 그런 업소에 소속된 분들 중 한 분이었어요. 보통 아무 말도 없이 머리만 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무리 예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며느리 될 분께서는 진상 고객이라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반말을 하더라도 친근하게 하는 게 아니고 흔히 싸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반말을 했고요.
업소를 그만둔 분 예명으로 쉬는 날에 머리도 하고 가고 일반 고객님들과도 자주 다툼이 생겨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빈이가 술집에서... 혹시 그 술집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곳은 아니죠? 죄송합니다만 상상하시는 그런 술집이 맞아요. 남성들 상대로 술 팔고 흔히 이차라고 하는 불법적인 일들도 벌어지는 곳이요. 이거는 사모님께서 전화 주시고 제가 전에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받아온 장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명으로 비비라고 써있는 곳 옆에 박예빈 씨라고 적혀있죠. 사실 저희가 실명까지 적어놓진 않는데 이분은 정말 특별관리 대상이었거든요. 너무 진상이라. 그리고 이거는 박예빈 씨께서 머리 시술 받은 사진이에요. 얼굴 보시면 좀 더 제 말을 믿으실 것 같아서요. 이것도 원래는 저희가 안 찍어도 되는 건데 이분께서 시술 사진 찍어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광고가 되지 않냐며 모델 비용 달라고 억지를 부려서 찍었는데 이렇게 증거로 사용될 줄은 몰랐네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더 믿을 만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더 알아볼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와 같이 일했던 스태프분들에게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 다들 이 여성분에게 호되게 당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을 거라는 제 작은 희망은 여직원이 건네준 사진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믿고 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걸 말로만 들어 몰랐는데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우리 동진이에게 잘 맞는 며느리감으로 생각했는데 술집에서 뒹굴던 아이라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 보이자 원장 선생님께서 급히 따뜻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제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저를 진정시켜 주셨죠. 무슨 반응도 못하고 넋이 나간 채로 있는데 앞에 있던 직원이 무슨 말인가 생각난 것처럼 저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통화하면서 듣게 된 건데요. 사모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여성분에 대해서 요즘 근황 좀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그 미용실을 다니고 있는 업소녀 중 한 분이 며느리 될 분과 연락을 아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에 일 그만두고 간호조무사 합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최근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것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봉 하나 잡아서 완전 개 탔다고 손 쓰지 않아도 먼저 죽을 놈이라 이제 돈 쓸 일만 남아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하려고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연 끊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그 예빈이라는 애가 우리 모자를 완전히 기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빈이를 불러 어디 한 곳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너무 놀라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한동안 그곳에 기대어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용실 원장님과 직원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순 없어 감사함을 표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몇 시간 동안은 너무 큰 충격에 집에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어 다녔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가 싶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제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아들을 떠올리자 더는 정신을 놓은 채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초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서 동진이를 그 더러운 마수 안에 벗어나게 해야 했어요. 그날 바로 동진이와 예빈이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미용실로 찾아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가져오게 되었죠. 약속 시간이 되었고 퇴근을 한 동진이와 예빈이가 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시길래 오늘 당장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예빈이 나이트여서 겨우 대타구에서 왔는데 이럴 때는 아무리 급해도 이해 좀 해주시지. 너희들 당장 여기 앉아봐라. 동진이 너
나한테 속이는 거 없니?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 엄마에게 속이는 거 없냐고. 예빈이에 대해서 말할 거 없어? 도착하자마자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더는 말씀드릴 게 없죠. 그럼 예빈이 너는 나한테 할 말이 없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었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에요. 혹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뻔뻔하게도 제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예빈이는 끝까지 토끼 같은 눈망울을 보이며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 대한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오해라는 거니? 그 말을 하자 그제서야 토끼 같은 눈망울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네? 무슨 과거를... 동진이 너 얘가 간호조무사인 건 알고 있었니? 그리고 지금은 얘 담배와 술은 끊었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은? 예빈이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간호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상한 술집을 다녔던 여자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술, 담배를 배웠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끊었냐고 물어보는 거다. 네? 지금 저보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심적으로 변화가 생기셔서 일부러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빈아, 너가 뭐라고 말 좀 해봐. 나야말로 너와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했어. 나도 거짓말이길 원했다고. 그런데 이걸 봐라. 내가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던 거야. 이 여자애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술집에서 남자들 상대로 술 팔고 2차 나가며 살던 애라고. 그리고 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지가 손 쓰지 않아도 곧 죽을 놈이랑 결혼한다고 좋아했다더라. 그러면 그 돈 전부 누구 것이 되겠냐고. 동진아, 너랑 내가 얘한테 지금까지 농락을 당한 거야. 어머니, 그게 틀린 말도 있는데 저 동진이 정말 사랑해요. 말씀하신 말씀 친구와 장난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잘못 전달된 내용이에요. 제가 동진 씨가 왜 죽길 바라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똑똑히 들었다. 너는 우리 동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동진이가 아픈 걸 알고 그 뒤에 있는 돈을 차지하려고 붙은 거 아니냐. 다 필요 없고 너같이 더러운 것과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 동진 씨, 자기는 나 믿지?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아니, 나도 너 못 믿겠어. 너 지금까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한 게 있기나 해? 오늘 알게 된 사실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야. 담배? 냄새만 맡아도 폐가 아프다며.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네 입으로 말해놓고 나보고 너를 믿어달라고. 나 그런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결국 그날 동진이는 자신과 저를 기만하던 그 여자아이와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화를 피하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이번 일로 동진이와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생긴 금전적인 피해는 그 여자아이에게 사기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에 남게 되었던 피해는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 없었죠. 상처를 받은 우리와 달리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생활하면 되는 여자아이를 보며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던 것이 소송 때문인지 아니면 파혼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아이의 과거가 알려지게 되면서 병원에서 먼저 제발로 나가주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일반 병원에 취업을 하기 힘들어졌다고 했고요. 그 후 저와 동진이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웃음도 많이 줄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진이가 자신과 맞는 짝을 찾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번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에 대한 욕심을 줄였던 탓에 큰 부딪힘 없이 착한 아이를 제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동진이와 며느리가 SNS에 올리는 행복한 사진을 보며 저 또한 더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동진이에게 은인인 미용실 직원에게 감사함을 매년 표하면서 지내고 있죠. 아마 그 직원이 아니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저번 일로 인해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주변을 살피시고 조심하시며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